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구택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국민 여러분,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영입니다. 순차적으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죠. ELS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ELS 피해자 규모 아십니까? ELS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지금 17.7조 원의 투자를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ELS 관련해서 약 40만 개 계좌가 있고 그중에 15만 개 정도가 증권사를 통해서고 25만 개 내외가 지금 은행을 통해서 팔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은행 쪽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리고 약 20조 정도의 거래 규모가 있었고 그중에 이제 이 부분도 약 3분의 2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한 거래 규모고 그래서 14조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올해 상반기까지의 만기가 도래하는 게 약 10조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반 정도, 약 5조, 10조에 5조 정도는 지금 부실이 거의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에 따라 다르지만 반 정도는 손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ELS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청원을 하고 저희 의원실에도 이 서한을 상당히 산더미처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전하기로 제가 약속을 해서 좀 전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인데 50대 요양보호사인데 이 아들 사망 위로금을 은행 권유로 해서 이제 맡기는 과정이 ELS 상품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목숨값이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하여간 ELS 상품을 샀고 손실이 이제 한 55% 났다고 그래요. 또 아파트 청소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60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나름 이것저것 학업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돈 모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그 자금 가지고 예금처럼 가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 서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 되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공격적 투자 성향인 것처럼 이 서명하라 이런 부분을 찍어라 해서 마크하고 그리고는 가입된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은행원들이 다 알 텐데 이런 사안들을. 재봉이라는 분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화면으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보면 되게 이분들 직접 봤습니다. 봉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불안전 판매 거르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게 사실상 안전하다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믿고 그런 설득에 기반해서 마크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실태조사가 이제 광범위 이루어지고 좀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일단 한번 나갔었고요. 지금 2차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이제 병행해서 이제 또 민원이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또 별도 조사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형식적 서류, 은행이 보고하는 서류만 보면은 공격적 투자자인 건 됐지만 실제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공격 투자자가 아님을 은행원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유도해서 한 경우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개별 피해자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좀 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어떤 그 배상 과정에서의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취지 저도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지금 검사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DLF 사태나 라인펀드 사태의 경우에 저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DLF 사태는 최대 80%, 라인펀드 경우는 실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가지고 100%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ELS 사태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100%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사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서는 실은 이런 착오에 의한 취소 자체도 주장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은행들의 책임도 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불안정 판매하는 과정이 계속 그 반복되니까 이 사모펀드 DLF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사모펀드도 그렇고 이번 것까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필요한 그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을 했지만 이제 결국 이제 어쨌든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된 내부 통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 뭐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정무위에서 우리가 저희 내부 통제 관련돼갖고 뭐 채무 구조도 만들고 이제 이런 제도 개선도 이제 했고. 계속 반복되는데 KPI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KPI에서의 불안정 판매에 대한 그 평가 지수고 수익에 대한 평가 지수가 다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제도적 개선을 하자. 뭐 집단 소송이나 징벌 배상이나 디스커버리지 이런 걸 좀 도입을 하면서 실제 과감하게 그런 게 두려워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제도 개선 사항도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DLS 사태, ELS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공익감사 신청했습니다. 그거 아시고 있죠? 뭐 보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 청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까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동안의 금융감독원 금융예선 자료들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보도자료 아주 두꺼운 자료들인데 이 두꺼운 자료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해서 몇 번 발표를 하면서 금융이 스스로 보기에도 ELS 파생 금융상품 구조나 이게 복잡하다,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보도자료 내에서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안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유도해서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빈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나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했다가 다시 2019년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결정은 잘한 건가요? 뭐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까지도 나중에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논리 속에는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했던 태도가 이런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방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ELS 상품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서민들이 힘들어하다. 모든 사람이 다 100% 보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동안에 계속 그 DLF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번에 ELS까지 반복되는 행태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점이라면 뭔가 다른 제도적 제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례적으로 계속 땜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더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싶은데 그런 대안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부동산 PF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어렵고 되게 민감하고 좀 나름 고도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아는데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2022년도 그때 하반기에 이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때도 위기가 있었고 등촌동 걸 잘 PF 막느라고 고생하셨고 50조 플러스 알파 했었고 그 뒤로 이
별개의 TF를 꾸려서 잘 적응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죠. 저희가 어떤 자료 제공하라면 자료를 제공 안 하시고 그 알아서 하시겠다고 당국에서 하겠다고. 그게 한 1년 반 지난 거죠. 그러면 일단 그것은 좀 특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 특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일이 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 해서 좀 절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10월 달, 12월 달 되면서부터 이거 왜 그냥 진작 정리할 걸 정리 못하고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정무적으로 이상하게 정치로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늦장 대응한 거 아니냐. 내지는 뭔가 좀 이 판단이 좀 느렸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좀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아니, 그 PF 대처는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장 심리까지 막 한꺼번에 불안해지면 이제 정상적인 데까지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장 심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이제 그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거는 저희가 막기 위해서 노력한 건 맞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사실은 뭐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지만 이제 PF 사업 중에서 부실한 거는 알게 모르게 이제 경고매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태형 관련돼서도 이렇게 부동산 PF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게 금융당국이나 경제당국이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님, 아까 김병우 의원도 질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했는데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22년 1월 달에 금융거래소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떨어진 정치사의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가 조작 같이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다음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해소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주가 조작하고 이 불투명성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관련된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판결 재판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검찰 보고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 관련된 혐의들이. 근데 이것을 특검법에서 정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하는데 그건 좀 과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왜 저희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사라고 재요구한 것은 1월 5일 날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미 그 사항들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 대통령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검찰 보고서에서는 이 22억 상당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거절했으면 그러면은 그 총리님은 검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혐의의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 이거 촉구하신 적 있습니까?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도 검찰에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법무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총리 포인트는 뭐냐면 도이치모터 사건은 수사를 했고 그 기소된 사람이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이 이용됐다는 언급들이.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조사를 하라는 방법으로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특검법을 거부했다면 직접 총리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 직접 가서 조사 한번 해라. 그리고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는 없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정무위 간사님인 우리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년 동안 검찰이 민주당의 그 소위 고발에 의해서 계속 수사를 한 사안이고, 그리고 계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느냐. 우리 간사님 뭐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국민들이 다 아는 주제여서 수사를 해서 처벌 여기서 그 범죄 뭔가 혐의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제가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주어진 우리의 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북한처럼 세습을 하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세습은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봉건사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자유경쟁하고 노력한 사람들 결과를 내야 그렇게 보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편법 세습, 불법 세습 이런 걸 문제제기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래서 의원님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의 세습 과정에서 종래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 그다음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 뇌물관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긴급운용본부장 그 판단 잘못했다 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배임죄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재벌 불패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총리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국민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 기존에 많은 판결들이 실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있습니다. 호반건설 그 장남이 2003년도에 5천만 원인가 회사를 만들었다가 최근 한 2019년도에서 그 회사가 이 지분비율이 54.74% 아마 그 정도 전후일 텐데 1.7조까지 커졌습니다. 지금 한 2조가 넘어갈 겁니다. 중학교 때 시작해갖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서 저는 이 사안을 잘 몰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벌떼 입찰 등등해서.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은 특히 청년들이 보면 어떤 느낌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그 범죄적인 혐의가 높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인 이런 견제 세력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적 가치인데 좀 더 엄격하고 일관된 입장 표명을 우리 총리님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재벌의 3대 세습 같은 경우가 아직도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률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기업의 어떤 경영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는 너무 다른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걱정하는 게 이 소득 양극화와 같은 자산 양극화라고 합니다. 근데 자산 양극화 과정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사례들이 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평희 교수 고맙습니다. 고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